미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엑스에서 열린 국토교통기술 대전에서 선보인 일렉시티 저상형 광역버스. 일반석은 총 33석입니다. 금호고속의 실증 특례 좌석 혼합형 버스가 총 31석인데 거기서 1을 더한 값이에요. 이미 소식을 들었던 사람은 알겠지만 6월 24일부터 26일까지 국토교통기술대전이 코엑스에서 개최됐다. 국토교통부 주최,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주관, 미래를 바꾸는 기술이라는 슬로건을 건 2026 국토교통기술대전은 국토교통 R&D 비전 공유와 우수 성과를 체험할 수 있는 홍보 행사라고 소개된다. 이 행사가 버스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주목을 받게 된 연유가 있는데 광역형 저상버스가 공개됐다는 것이다. 그래서 6월 26일 내가 직접 삼성동으로 갔다. 제 인생 첫 코엑스 가는 길입니다. 삼성역에 지금 내려서 지금 이동을 하고 있고요. 스타필드 코엑스몰 가는 길이 이게 초행길이라 가지고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방향이 이게 맞나 모르겠네. 초행길이긴 하지만 그래도 길을 잘못 들어서진 않았다. 더운 날씨를 뚫고 코엑스 건물 안으로 입장. 국토교통기술대전 본전시장으로 들어가는 순간이다. 사전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은 입장하기 전 현장 등록해야 한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별도 입장료는 없이 운영되는 이 행사에 이제 입장해본다. 입구 바로 근처에 현대차그룹과 현대로템 코너가 보이는데 이 공간은 나중에 둘러보기로 한다. 거대한 KTX 모델을 들여놓은 코레일 코너를 지나 나오는 저상 좌석버스 연구단 코너. 버스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 물론이고 업계 등에서도 반드시 살펴볼 수밖에 없던 문제 차량 등판이다. 비주얼만 놓고 보면 누가 봐도 현대 일렉시티 기반이라고 볼 수 있을 만한 녀석. 하지만 지금 보고 있는 이 차량은 본격 생산 단계에 돌입한 것이 아니다. 다만 공도에서 시험 주행한 이력이 있고 그동안 데이터를 축적한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일렉시티 기반 저상 광역버스가 나온 배경을 좀 짚고 넘어가야 한다. 이것은 광역버스 저상 의무화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2027년부터 곧바로 지행에 들어가는 광역버스 저상 의무화로 인해 기존에 추구하던 고급 좌석버스 유니버스와 같은 모델을 선택할 명분은 이제 없어진다. 그동안 일렉시티 더블데크로 저상화 비율을 어느 정도 챙겼지만 승객 70명도 태울 수 있을 만큼 대량 수송을 해야 하는 차량이다. 단층형 버스가 절대적으로 많은 특성상 고상형이 다수의 비중을 차지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단층형이건 복층형이건 상관없이 저상화를 챙기는 것과도 같다는 말이다. 우리는 여기서 고속화도로를 이용하는 노선들이 굉장히 많은 게 광역버스라는 점을 알고 가야 한다. 광역버스는 수도권에서 운행하는 게 비중이 많다고 알려져 있지만 타 지방에서 또 광역버스 역할을 하는 노선들이 몇 가지 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굳이 광역버스에만 국한되는 문제겠는가? 시경계를 벗어나지 않지만 고급 좌석버스를 역시 사용하는 다른 시내버스 노선도 마찬가지. 아무튼 사전 설명은 이쯤 하고 저상버스 모델을 찬찬히 둘러보자. 단 실제 생산에서는 어느 정도라도 구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려둔다. 지금 보는 이 차량은 수소사양, 배터리 충전이 아니라 수소 충전소를 이용하는 차량이기 때문에 수소차를 위한 인프라는 필수. 일렉시티 기반이긴 하지만 기존에 주로 보던 전장 11m 사용과는 공통점도 있지만 차이점도 어느 정도 있는데 우선 승강문은 폴딩 도어를 쓰지 않는다. 아까 가운데 문이 주어진 것도 볼 수 있다. 일렉시티 더블데크를 내놓을 때에도 폴딩 도어를 전혀 쓰지 않은 바가 있는데 이 차량도 그런 사양을 따라갔다. 외부에는 스피커가 달려있는데 아마 승무사원석에 설치된 마이크와 장치를 통해서 방송 송출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측면에 LED 행성기를 설치한 모습도 여기서 관찰된다. 일상생활 속에서 광역버스를 타듯이 우선 카드를 찍는 액션을 취하면서 이제 차량 내부로 입성. 승무원석의 대시보드는 우선 기존의 일렉시티 디자인을 최대한 차용한 것으로 보인다. 맨 앞좌석을 시작으로 저상 위치와 후측에 위치한 좌석들. 기존 유니시티와 유니버스에서도 전혀 본 적 없는 또 다른 종류의 시트인 것으로 추측된다. 저상버스의 특징은 앞 타이어 층만 하더라도 타이어를 감싸는 부분의 굵기가 굉장히 굵다는 것. 그래서 시트를 설치할 때도 최대한 이런 부분을 피해야만 한다. 이 차량의 저상 위치에 설치된 좌석들은 하나같이 교통약 좌석이다. 유니버스와 같은 차량에서는 맨 앞에서부터 시트 몇 개 한정해서 교통약 좌석으로 정해진 것에 반해 이 차량은 저상이라는 구조이기 때문에 맨 앞에서부터 교통약 좌석 구역이 시작되지 않는다. 가운데 문과 최대한 가까이 있는 쪽에는 휠체어석이 구성되는데 우선 이 차량에는 휠체어를 탄 사람 최대 2명만 탑승할 수 있다. 그리고 한쪽 구석에 의외로 선반이 설치된 걸 볼 수 있다. 헤드룸 여유가 상대적으로 없는 쪽에는 선반이 없다. 이제 우리가 버스 타면서 가장 많은 시간 함께하는 시트를 살펴볼 시간이다. 안전대는 시트 위치에 따라 2점씩과 3점씩으로 서로 구분되어 마련됐는데 사실 승객 안전을 생각하면 3점씩이 좀 더 낫다. 차량 특성상 스택 공간이 문제되는데 그래서 맨 뒷자리가 기존 일렉시티 수소사양과 같이 앞으로 조금 나온 형태다. 고급 좌석 버스를 많이 쓰는 광역버스에서 주로 보이는 게 등받이 젖히는 기능이다. 그런데 일부 좌석에는 리클라이닝 기능이 없다고 하니 아무래도 구분이 필요하다. 리클라이닝 최대 각도는 얼마나 될까? 광역버스 탑승했다고 가정하고 안전띠 착용한 상태에서 한번 얼마 젖혀지지도 않는다.
좌석 간격에 대해서도 이야기 한번 해봐야겠다. 이것도 시트가 설치된 위치별로 상이할 수 있는데 후측에 설치된 것 중 좌측은 그나마 44나 45석 버스 수준쯤 되는 것 같지만 우측은 그것에도 못 미친다. 한때 경기도 몇몇 운수사가 도입한 49인승 수준이라고 해야 할까. 다른 위치에 있는 좌석 또한 크게 만족할 수준이 됐는지는 아무래도 미지수. 그 밖에도 에어컨 로브 모양은 대부분 길쭉하게 생긴 이것을 넣었고 창문 개방은 한쪽에서만 가능한 사양이다. 좌우측에서 모두 개방이 안 된다는 거다. 휠체어 리프트 승강 설비는 수동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사람 손으로 직접 할 수도 있다. 하차벨은 창문과 창문 사이 쪽에도 있지만 에어컨 루브 근처에도 일부 마련되어 있는데 이거는 눌렀을 때 별도 조명은 없다. 특이할 상으로 외부에 거울을 마련한 게 아니라 캠을 마련해뒀고 이게 승무원을 위한 후측방 거울 역할을 대신하게 된다. 당연하게도 후면에도 카메라가 있다. 저상 좌석버스 표준 모델 개발을 위해 총 예산 300억 원 이상이 투입됐는데 현대차를 비롯해 자동차 관련 기업이나 단체, 대학교에서도 이 개발에 참여했다. 전장은 12.5m로 유니버스 EX형과 흡사하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이 바로 승차 인원. 일반 승객석이 33개 마련됐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선 좀 할 말이 많을 수밖에 없다. 전장 11m 일렉시티는 현재 좌석형 사양도 판매된다고 알려지는데 그래도 입석이 가능한 형태인데다 승객석에 앉을 수 있는 인원은 30명이 채 되지 못한다. 일렉시티 더블데커는 70석. 기존 두 모델은 운행하기에 적합한 포지션이 서로 구분되어 있었다. 일렉시티 더블데커가 나온 배경엔 출퇴근 시간대만 하더라도 폭증하는 광역버스의 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것에 있었고 최대한 좌석을 설치함과 동시에 입석 금지에도 대응하기 위한 목적도 겸하고 있다. 반면 기존 일렉시티 단층형은 주로 시내버스 포지션, 일반 도로에서 주로 운행하는 것을 상정한 것이니 좌석형 옵션이 주어진다고 해도 입석은 지원된다. 현장에서 선보인 차량은 어떻게 보면 기존 일렉시티 단층형 전장에서 1.5m 정도 느린 것과 같다고 할 수 있겠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경기도 광역버스만 하더라도 기존에는 단층형 고급 좌석버스를 40석이나 44석 정도로 도입하기도 했고 앞문만 설치한 차량이 주로 운행됐다. 앞문만 있는 것은 인천광역버스도 볼 수 있다. 양산과 같은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식으로 운행하고 있다. 서울광역버스다 그 밖의 버스는 가운데 문도 설치해서 운영한다고 하지만 좌석수는 40 미만이다. 2026년에도 어김없이 광역버스는 출퇴근 시간대 좌석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 당장 경기도 용인시만 보더라도 심각하다.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에 따르면 명지대 강변역 간 5600번 버스는 출퇴근 시간대 버스 10대 중 7대 꼴로 만성을 기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경기 간 광역버스 이용객 가운데 34.7%가 주로 출퇴근 시간대로 집중된다. 대광역 측은 지난 3년간 정규 차량을 370대 늘리고 출퇴근 시간대 전세버스 110회 늘렸다고 했으나 여전히 부족한 실정. 출퇴근 시간대만 되면 좌석이 부족해지니 다른 정류소를 찾거나 오히려 기점적으로 역주행해서 빈자리를 노린 상황도 벌어진다. 용인의 경우 GTX-A가 정차하는 곳으로 구성역이 있다고 하지만 오히려 GTX가 직접 안 닿는 지역들도 많다는 걸 무시할 수 없다. 지금은 일렉시티 더블데커가 있지만 아주 많은 수요가 특정 시간대라도 보장되는 노선이 아니라면 2층 버스를 투입하기 껄끄러워질 수밖에 없는 현실. 현장에서 선보인 차량을 기준으로 휠체어석으로 인해 일반석 6석 정도 철거된 것으로 보이고 가운데 문 위치까지 합하면 추가로 2석이 없는 것으로 추측된다. 휠체어석이 있는 자리만 일반석으로 채운다고 해도 39석, 가운데 문 생략까지 하면 41석 정도는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 저상광역버스가 등장한 배경으로 휠체어를 사용하는 사람도 태울 수 있도록 한다는 목적을 생각하면 휠체어석 생략은 아무래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그러나 당장 수도권 광역버스부터 내내 벌어지는 게 바로 좌석 전쟁이고 장기적으로 40석도 안 되는 단층형 차량이 도입된다고 가정하면 이건 휠체어석을 마련하는 조건으로 전체 일반석 공급수 감소로 이어지는 그야말로 또 다른 한쪽에서는 역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기억하자. 휠체어 사용하는 사람도 그렇지만 지금 광역권에서 1순위급으로 요구되는 건 되도록이면 충분한 좌석 공급이다. 그리고 각 노선별로 운용 대수라는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무턱대고 차량만 도입을 할 수는 없을 터 애초에 버스 노선을 인가할 때 그 분량이 설정돼 있는 것이다. 전시회에서 선보인 차량은 수소버스였는데 주행 가는 거리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정해진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이나 몇 달 뒤 정식 공개되는 대로 좀 더 정확한 재원을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부터 생산되고 있었던 일렉시티 단층형 11m급 버스는 전기 사양 최대 420km, 수소 사양 최대 751.2km 주행이 가능하다. 전기 사양만 판매되는 더블데커는 최대 447km, 서울시 안성시간과 같은 장거리 광역버스 노선이 하나 둘씩 추가되면서 이제는 주행 가는 거리 효율도 챙겨야 하는 법이다. 수소버스인 만큼 사업소나 차고지 근처에라도 인프라가 없다면 빈차 회전거리도 물론이고 수소 충전하기가 어려워지고 경우에 따라 차량이 여러 차례 왕복 운행을 해야 할 수도 있는 만큼 효율이 더욱더 요구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벌써 눈치챈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부 공간을 일부분 승객 공간으로도 설계된 저상버스 특성상 화물고가 없다. 사실 광역버스 차량을 유심히 들여다보면 경우에 따라 짐칸문이 있는 것도 볼 수 있었다. 혹여나 광역버스를 이용하는 승객 입장에서 짐칸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건 제가 말할 수 있는데 2024년 거제 부산 간 2000번 버스 이용했을 때 화물고 사용한 사람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광역버스 저상 의무화가 거제 부산 2000번 버스 쪽에도 예외 없이 적용될 게 예상되는데 이건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 밖에도 현대자동차그룹과 현대로템, 대한항공, 한국도로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도 참여했다. 먼저 대한항공은 저피탄 무인 현대기를 홍보하는가 하면 MRO AI 에이전트를 비롯해 항공기 정비 시뮬레이션의 과정 일부를 현장에서 선보였다.
로봇으로 같은 시뮬레이션 실제 하드웨어에 사용하고 있는 같은 시뮬레이션을 사용해서 아, 드론이 지금 나와서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정비를 할 수 있도록. 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운행하면서 카메라가 따로 이렇게 나온다고 미리 확인하려고 볼 수도 있고 네. 올해 말쯤에는 실제로 저희가 한국에 투입된 대한항공의 보잉 7879 드림라이너는 덤이다. 한국공항공사가 현장에서 홍보한 교통관리 시스템이다. 김포공항 내부의 모형으로 전시되기도 하는 버티포트의 지상이동 시스템도 여기서 관찰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한국도로공사, 정보를 좀 찾아본 사람이면 K마스라는 이름을 들어본 기억이 있었을 것인데 이에 대한 내용이 한국도로공사 부스에서 홍보됐다. 버스는 물론 항공과 철도, 여객선 등 온갖 이동수단 정보를 연계한다는 것이 K마스의 기본적인 개요. 초정밀 도로 탐지도 홍보됐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기도 하고 어떤 이유로 인해 파손되기도 하는 도로 표면을 AI가 자동으로 탐지하고 사고 예방과 보수로 연결할 수 있게 하는 게 목표. 드론을 활용한 지형 계측에 대한 내용도 한국도로공사에서 선보였다. 내비게이션을 사용한 사람은 너무 많은데 터널에만 들어가면 GPS 수신은 끊어지고 운행 정확도도 떨어지는 불상사를 없애기 위한 UGPS도 만날 수 있었다. 자율주행 기술 개발 혁신 사업단에서 만날 수 있던 이 차량은 무엇일까? 한눈에 봐도 크기는 승하차와 비슷한 수준이다. 일명 가치 타이어라고 불리우는 차량인데 입서까지 지원되는 이 자동차는 최대 11명 탑승 가능. 전장 5m급. 마을버스가 최소 7m급 차량들이 다니는 걸 생각하면 가치 타이어가 마을버스와 같은 노선에서도 활용이 가능할까? 유사시를 대비한 유인 운행도 할 수 있도록 조정함도 마련돼 있다. 방향 조절은 운전대 대신 조이스틱 같은 걸로 해결한다. 자율주행 자동차 시험 운행을 위해 기존부터 판매된 차량에 다른 장비를 따로 장착한 모델도 만날 수 있었다. 교통약자 이동 지원 모빌리티 서비스라는 것도 포함해서 말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엔진으로 구동된 차량을 전기차로 개조하는 내용을 선보였다. EV 본거스리로 다시 태어나게 하기 위한다는 걸 가정했을 때 이렇게 여러 가지의 장비들이 들어간다는 것을 알려준다. 여기는 국가철도공단 부스. 이것은 단순한 흥미거리를 위한 모형 전시? 그렇게 보면 섭섭하다. 다름 아닌 한국형 열차 제어 시스템. 요즘 같은 시대에 더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기까지 해서 지하 터널을 공사하는 일을 크게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데 이 과정에 대한 설명도 최대한 알기 쉽게 모형으로 전시해 두었다. 코엑스 현장에 역시 참여한 한국철도공사는 어떨까? 조금 전 저상광역버스를 보러 갈 때 KTX 모델을 들여놓은 걸 보지 않았는가? 이건 다름 아닌 동력 분산식 KTX 전두부 해치 시스템을 알리기 위한 것이다. 어떻게 동작하는지 볼 수 있도록 직접 버튼을 눌러보라고 하기도 한다. 뭐야, 이거 고장을 우리 공네. 뚜껑을 열 때는 양쪽에 같이 동작하지만 닫을 때는 한쪽이 먼저 다른 한쪽이 나중에 커버해준다. 수소열차 충전 과정도 부스에서 설명해준다. 방금 이제 수소 전기동차가 차량이 여기까지 앞으로 운행을 했잖아요. 전기치 점차 신호가 들어오고 차량이 여기서 멈추고 튜브 트레일러라는 데 이제 수소 연료가 저장되어 있는데 이게 압축기를 통해서 압축이 되고 그다음 수소 저장용기로 갔다가 이 디스펜서를 통해서 차량으로 충전되는 수소 연료 시스템에서 저 수소 연료 전지로 수소 연료를 공급해 주면은 저기서 수소 연료를 전기 에너지로 바꿔주고 그 전기 에너지가 이제 밑에 있는 건전지 전기로 이동을 해서 차량이 이렇게 구동하는 거예요. 국제철도기술산업전에 간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낯설지 않을 만한 KTX 운행 시뮬레이터도 역시 부스에 있었다. 마지막으로 현대자동차 그룹과 현대로템. 들을 모두 국산화 작업을 통해서 앞으로 이루어지게 될 그 비전 철학 구간이나 하나의 패키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패키지 6개가 차량에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수소 연료전 에너지 관리, 모니터링, 고장 진단까지 네, 지금까지 현대자동차와 현대로템의 다양한 모빌리티 여기서도 역시 수소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아이템들을 선보였는데 먼저 수소 기관차 되시겠다. 적어도 전철화가 되지 않은 구간이 있는데 화물 수송이라도 해야 한다면 이런 기관차가 등판해야 한다. 저상형 수소열차 모형도 여기서 만날 수 있었다. 안내에 따르면 최대 속도 110km. 우리나라에서는 대전에서 당장 도시철도 2호선으로 트램 방식이 도입된다는 말이 있는데 전차선 없는 트램을 운행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런 수소차가 등판할 수도 있다. 수소 연료전지 발전 시스템도 이 부스에서 전시했다. 그리고 트램을 미리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도 마련됐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리인데?
아무튼 여기는 장비를 사용해서 대전도시철도 2호선에 탑승했다고 가정하는 가상현실 체험 공간이다. 열차 탑승 과정은 물론 승객석 시점, 승무사원석 시점도 VR을 통해 만날 수 있었다. 320km급 동력 분산식 고속열차에 이어 370km급 고속열차 개발도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여기서는 대차와 함께 견인 전동기 시제품도 만날 수 있었다. 기존의 KTX 이음이나 KTX 청룡과는 다른 디자인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기존 동력 분산식 열차에 비해 더 강화된 공기 저항 스펙을 바탕으로 하는 디자인이 될 것이라면서 여기서는 모형을 통해 선보였다. 객실 구성이나 도색 등은 전체적인 구성을 어떻게 잡고 발주할지 여부에 의해 어느 정도 달라질 여부도 있어 보인다. 그리고 기아의 준중형 MPV, TV5도 전시됐는데 휠체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어떻게 타고 내릴 수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구성됐다. WAV 사양 도심 운행을 기준으로 항속거리 최대 379km로 알려진다. 진짜 인간적으로 너무 덥다. 올해 첫 아이스크림.